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키워드 볼까요? 혼자가 좋아.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산다는 아닐 것 같고요. 잠시나마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국내에 진출한 한 글로벌 가구 업체가 이 전 세계 39개 나라 그리고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40%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39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요. 보통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높았던 겁니다. 게다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응답은 14%밖에 안 됐는데요. 아, 그래요? 이 전 세계 평균이 33%인데 절반도 안 되는 거고 최하위 수준입니다. 설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급변한 건가요? 네, 아니면 일단- 이제야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긴 했지만 예.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응답자의 58%가 집에서는 일이나 정리정돈 이런 거 하기 싫고 그냥 온전히 조용히 여유를 부리고 싶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응답 비율이 한 43%대 이거보다도 높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수치가 있는데 집에서 자녀나 손주를 기르면서 가르치면서 이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이 22%였는데 우리나라는 8%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놀랍네요. 네.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 볼 때마다 좀 놀라웠는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해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빅데이터 분석가인 송기령 작가가 낸 책인데요. 제목이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 네, 예. 그러니까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 이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시대. 또 이 핵가족 시대마저 넘어서 이 모든 가족이 정말 해체되어 있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완전히 탈피한 핵 개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도 일상도 이제는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 혼자가 편하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성향과 선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구조적인 환경이 뒷받침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취업난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집값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고 이거는 사실 은퇴 이후에 노년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립을 극렬하게 원하지만 자립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는 이 족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좀 네. 걱정도 되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문학상에도 AI? AI가 쓴 책이 진짜 문학상이라도 받은 겁니까? 이번에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 중에 이 하나인 아쿠타가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명한 상인데 이 수상작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쓴 것은 아니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쓴 문장을 일부 활용한 소설이 당선이 된 겁니다. 수상작가는 2021년 소설 나쁜 음악으로 데뷔한 신진 작가 구단 리에고요. 소설의 이름은 도쿄도 동정탑인데요. 가까운 미래의 도쿄를 무대로 한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과 AI가 계속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단 작가는 이 전체 5% 정도를 실제로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을 활용하면서 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5%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인간의 일을 AI가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창작의 영역만큼은 좀
그래도 인간의 영역으로 계속 가져가지 네.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소설가들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창작의 영역만큼 정말 지키고 싶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미 소설에서도 많은 부분 이런 AI가 소설을 쓰는 시도들이 꽤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 가령 2008년에 이미 러시아에서 이 세계 최초로 AI가 쓴 단행본 소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이 AI가 쓴 장편 소설 단행본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AI가 100% 이제 쓴 것이 아니어서 좀 논란은 크지는 않지만 문학상 내지는 뭐 미술상 뭐 이런 여러 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을 겨루는 이 공모전에서 AI를 이용한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콘테스트에서는 이제 AI가 만든 작품인지 모르고 선정을 했다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창작의 영역에서 이미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사례는 이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패션쇼를 준비하는 디자이너가 이 AI 패션 아티스트랑 협업을 해서 수백 벌의 의상을 디자인을 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인간 작가가 대략의 스토리만 짜주면 이제 웹툰 그림을 이제 AI가 완성을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작을 돕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창작을 AI가 돕는 수준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조만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창작하는 AI의 출현 머지않았다. 이런 게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든 도움을 받으면 좀 편해지고 오히려 그렇죠. 취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맞습니다. AI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AI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할 건지 우리 또 개개인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원앙 200마리 진풍경. 자, 원앙은 천연 기념물 중에서도 아주 보기 힘든 귀한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앙이 200마리나 서울 중랑천에 등장했다면서요. 네, 이제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서울 중랑천 일대 200여 마리 원앙대가 이렇게 출몰을 했는데 이 초록색 머리에 이 갈색 깃털까지 또 부리 색깔도 참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원앙은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에서 서식하는데 전 세계에 약 2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예. 암수 한 쌍이 항상 같이 생활해서 이 금슬이 좋은 새로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이야기를 달리 말하면 쌍으로 잘 다닙니다. 무리지어서는 잘 안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타난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 새 박사로 유명한 유무부 박사도 이렇게 귀한 원앙이 집단으로 발견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2만 마리 중에 200마리면 좀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서울 중랑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사실 볼 수 있는 새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랑천 일대가 이 새들을 볼 수 있는 탐조 명소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일대 뭐 외가리, 백로, 막 가마우지, 뭐 청동오리 같은 귀한 새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제 또 이렇게 철새가 올 때가 되면은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근처에 물이 맑고 아무래도 중랑천 자체가 물이 맑고 먹이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원앙이 집단으로 나타난 거를 긍정적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겨울을 나려고 중랑천을 찾은 원앙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원래는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와서 봤더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예. 하천 가까이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녹지 시설이라든지 뭐 보행로 그리고 탐방로,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있기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을 좀 정하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밖에 없어서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럼 중랑천만큼 좋은 공간들이 더 있었으면 더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녹지시설 마련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맞다면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철새들만 좀 머물 수 있는 서식지를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키워드 볼 순서가 됐네요. 예. 또 스크린도어 사고.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나요? 아, 네. 예. 이게 지난주에 이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20대 직장인이 이제 출근길에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예.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 이게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지하철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도마로가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사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A 씨가 이제 사당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출입문이 먼저 닫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쪽 스크린도어도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쪽 문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스크린도어 바로 옆에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비상문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열차가 이제 굉음을 내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약 50cm 정도 남짓한 그 좁은 공간에서 예. 이제 계속 갇힌 채로 떨고 있었어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열차가 떠난 뒤에야 이 스크린도어를 밀어내서 이 밖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작동인지 아니면은 원래 열리는 건데 안 열린 건지. 원래는 예. 당연히 열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애물을 감지하는 시스템 당연히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 사고가 이제 문 개폐 감지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크린도어에는 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출입문 닫힘 신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물이 감지되면 열리는 신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난 당시에는 출입문 닫힘 신호는 제대로 작동을 했지만 이 장애물을 감지해서 열리는 이 신호가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서울 지하철 모든 승강장에 이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게 2005년부터인데 이 사당역이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당역은 이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도 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예. 이제 오명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체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가 2,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역이 2호선 사당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형 중에서는 출입문 끼임 사고가 10건 중에 3건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예.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2016년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직장인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서 이 전동차에 끌려가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같은 해에는 2호선 구의역에서 이 정비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죠. 예. 이 사고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추모 열기가 좀 상당히 이어졌었는데 구의역 사고 계기로 해서 이제 서울시가 안전대책 마련하면서 이 정비 담당 직원 수도 크게 늘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그래도 인명피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앞선 있겠네요. 사례들을 보면 이게 충분히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좀 면밀하고 선제적인 좀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이 지하철 요금 갖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전대책부터 좀 맞습니다. 집중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